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 설명회 2부 실전편을 진행하게 된 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예은입니다. 네, 앞서 1부에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에 관련된 개념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실제, 진학, 그리고 합격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준비, 꿀팁,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에게 딱 맞는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는데 수시 전형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비교 내신을 어떻게 유리하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비교 내신 적용 방법, 그리고 학과 정하는 방법,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입시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입시 사이트 활용법,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그리고 전형별로 어떻게 월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방법,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7번 자기소개서 작성법에는 실제 이제 대학에 합격해서 재학 중인 친구의 이제 사례를 아예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를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저는 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대표이자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진학 컨설턴트입니다. 김포시 청소년 육성재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대학 입시 소양교육 대표 강사를 하고 있고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 경상남도, 충청북도 등의 다양한 전국의 센터에서 입시 설명회와 또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진학을 계속 함께 해왔는데 이렇게 쌓인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 교육을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에게 딱 맞는 수시 전형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대학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먹으셨을 텐데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아직 궁금하시고 또 고민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원래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질의응답도 받고 막 이렇게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아쉽게도 비대면이 돼서 아쉽지만 이 친구들이 원래 다른 전형을 선택했다면 진학에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전형을 선택을 해서 잘 진학을 해서 지금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이라면 어떤 전형을 선택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전형을 선택할까에 대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친구는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선생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서 자기소개서를 끙끙거리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1차 검정고시가 성적이 되게 낮았어요. 한 50에서 60점 정도 평균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가 바로 L이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제이는요, 정말 다양한 활동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해보기도 했고, 공모전에도 많이 나가봤고, 책도 많이 읽었고 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이 있어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검정고시 성적보다 더 높은 대학, 높은 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P는요, 글을 잘 썼어요. 글 쓰는데 자신감이 있고, 또 6월 모의고사도 잘 봤었고 수능을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집이 서울이었는데 통학 등의 문제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딱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네, 마지막으로 K는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귀찮아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자기소개서 안 쓰고 싶어요. 그냥 대학 갈래요 라고 하던 친구였고, 작년 수능을 봤는데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아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친구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전형을 선택했는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친구 L은요, 2차 검정고시 성적을 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가톨릭 관동대학교 21학번으로 재학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이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2월 인원이 많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 2월 인원이라는 건 이제 비슷한 성적대의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니까 한 6개 대학 중에서 한 가지에 골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대학에서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대학의 등록을 포기를 하게 되니까 그 자리가 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추가 합격으로 나중에 또 한 번 인원을 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추가 합격자로서 합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바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학업 역량 확인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를 같이 준비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친구분들 중에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2차 검정고시 이제 8월 11일에 있는데 이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 해서 자기소개서 같은 포트폴리오나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못 쓰는 친구들 그리고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대학을 갔나요? 선생님, 저 사례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실 텐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아주 유리하게 이 전형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가톨릭 관동대학교 모집 요강인데요. 여기 검정고시 합격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기만 하면 최대 90점으로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90 곱하기 7.5를 하고 250을 더하면 총점이 925점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점수 상한의 최고점으로 이제 진학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검정고시 성적을 잘 확인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어떤 대학이 유리할지를 고민해 보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친구 제이는요,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명지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잠재력, 인성 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한테 이 전형을 추천을 하냐? 다양한 활동이 있어서 자기소개서 작성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대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못 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전형이 이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성적보다 높은 학교나 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의 경우에도 이 종합 전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친구 P는요, 논술 전형을 선택을 했고 지금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꾸준히 논술을 준비할 의지가 있었고 그만큼 시간을 할애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학력을 꼭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글을 잘 쓰더라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과 논술 준비를 같이 병행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반영 비중이 낮은 학교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전략이 되는데 이제 논술 전형은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는 학생부 반영 비중이 낮습니다. 낮기는 한데 또 대학마다 다 반영 비중이 달라요. 뭐 교과 몇 프로, 비교과 몇 프로, 논술 몇 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도 학생부 반영 비중이 낮은 학교에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 전형을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모집 요강에서 꼭 학생부 반영 비중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논술, 모의 논술 문제 같이 잘 연습하고 수능 병행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형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K는요, 정시 전형을 선택해서 현재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수능에서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성적 이렇게 비교해보고 정시 전형을 잘 선택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거예요.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의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랑 나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비슷한 특징을 가졌을 때 이 전형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비교 내신 적용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전형을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 전형으로 갈래요. 하지만 비교 내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유리한 비교 내신을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비교 내신 적용 방법, 그리고 확인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요. 비교 내신 대상이 되는 과목이 대학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대학마다 다 달라요. 어떤 대학은 전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어떤 대학은 중점 과목이라고 해서 국, 영, 수, 사, 과 이 5과목을 반영하고 또 어떤 대학은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 이렇게 선택해서 보는 대학도 있고 가장 잘 본 4과목만 선택할게요 라고 해서 상위 몇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성적이 이러한데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도 실제로 저와 함께 작년에 입시를 준비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만점이었어요. 만점이었는데 다른 과목들을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으로 다 포기하고 평균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모집 요강을 보시면요. 인문사회 계열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만 보는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수시 6장의 카드 중에서 대부분을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약점이 될 수 있는 성적은 이제 안 보게 되고 강점만 보게 되니까 훨씬 합격을 더 많이 하게 된 사례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모집 요강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적 대상 과목뿐만이 아니라 성적 조합 방식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 2회차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1회차를 정말 잘 봤어요. 그러면은 1회차 검정고시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1, 2회차에서 2회차에서 성적을 올리려고 할 텐데 1회차를 잘 봐놨으면 이러한 대학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회차를 잘 못 봤는데 2회차 검정고시에서 정말 많은 성적을 올렸어요. 그러면 최근응시한 검정고시 전 과목을 우선 인정하는 대학이나 또는 높은 과목의 성적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학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비교 내신 성적 조합 방식에 대해서 또 비교 내신 적용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성적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아서 지원해라 라는 겁니다. 본인의 성적, 검정고시 7과목의 성적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개의 대학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6개에서 10개 정도, 그리고 리스트업까지 하면 한 15개를 찾아보게 될 텐데 그럼 모든 걸 다 찾아보자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원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뒤쪽쯤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검정고시사 성적 반영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표나 등급의 형태로 이제 어떻게 환산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공식의 형태도 있고. 만약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입학처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계에서 제가 도와줬던 많은 친구들이 포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그냥 포기할래요. 저 이름 예쁜 대학에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을 반영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을 입력하면 비교 내신으로 환산을 해주는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hellomyunit.com 지금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검정고시 전형 맞춤 수시 입시 정보 제공 홈페이지 마이유니 여기 비교 내신 환산 탭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비교 내신 환산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국어부터 선택 과목까지 성적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성적을 하나하나 입력해서 이 아래쪽에 환산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대학별로 그 대학의 환산 공식이나 방식에 맞추어서 내신이 환산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신을 뭐랑 비교하냐? 아까 1부에서도 그 입시 결과에 대한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과별 입결이라는 칸이 옆에 있어요. 클립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클립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입시 결과가 정리되어 있는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된 본인의 비교 내신을 이 입시 결과와 비교해서 내가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까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환산된 게 3.2 정도인데 만약에 작년에 입시 결과, 그러니까 합격자의 입시 결과가 한 2.5 정도 되면 그 대학에는 지원을 할 수 없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요, 말씀드렸다시피 계열마다 또 다르고 전형마다 이 입시 결과를 환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이게 정확한 성적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대학쯤에 내가 이 점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대학의 분포,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교 내신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 전형도 정했고 이제 비교 내신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저 학과를 정해봐야 될 때가 왔어요. 사전 설문지에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서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잡혀요. 갈 수 있는 학과가 어딜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그래서 학과를 찾는 법, 나한테 맞는 학과를 찾는 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정인데 왜냐하면 그냥 대학에 입학만을 위해서면 그냥 많이 뽑는 전형에 지원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그 과가 안 맞으면요. 다시 편입을 고민하고 다시 자퇴를 고민하고 다시 입시를 고민하게 되는 과정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대학에 잘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대학에서 잘 맞는 대학에 가서 행복하게 공부를 하는 게 제 최종적인 목표라서 이 학과를 좀 지금 잘 찾아보셔서 정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네, 실제 사례를 갖고 왔어요. 이 친구는 저와 함께 재작년에 입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는 딱 자리에 앉자마자 꿈이 없어요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고 해서 이 세 단계를 저랑 같이 밟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장학금 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3가지 단계는요. 첫 번째는 커리어넷 진로 심리검사예요. 이 커리어넷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중고등학생용 심리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클릭하셔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직업 적성 검사, 가치관 검사, 그리고 흥미 검사예요. 이 검사를 하면은 딱 당신은 이 전형입니다. 이 대학이에요. 이 학과예요. 이렇게 정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학과가 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관심 범위를 조금 좁혀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학 중에서 이제 또다시 이 학과들 중에서 또다시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줄여진 이제 분포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로 줄여졌을 거예요, 학과가. 그러면은 그 중에서 관심이 있는 학과를 이 키워드 검색 기능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이 모집학과 키워드 입력, 대학 어디가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학 학과 전형에 모집학과 키워드 입력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아까 친구는 심리라고 쳤어요. 심리라고 치면 상담 심리, 범죄 심리, 심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심리에 대한
관련된 학과가 잔뜩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좀 관심 있는 학과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셔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내가 이쪽에 조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대학이랑 학과가 조금 얼추 정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거는 바로 이 전공 안내를 꼭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대학마다 다르지만 학과 안내 가이드북이 있어요. 학과 안내 가이드북에 보시면 이렇게 전공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커리큘럼이나 선배들의 진학, 취업 관련된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이렇게 가이드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읽어보신 다음에 내가 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 학문을 배웠을 때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꿈이 없다고 해서 조금 불확실하다고 해서 아무 대학이나 아무 학과나 그렇게 넣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학과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제 학과도 정했고 전형도 정했고 비교 내신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정보를 모아야겠죠. 입시는 정보 싸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정도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대학에 맞는 인재가 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시 사이트 활용법과 모집 요강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입시 포털 사이트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왜냐면 어떤 사이트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딱 정리해서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입니다. 아까 키워드 검색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대학별 합격, 불합격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이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입 상담 기능도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PPT마다 이 URL을 넣어놨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사이트는요, 대입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입시 요강이 정말 복잡한데요. 이런 거를 격자 형태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진학 상담이나 대학 진학 정보, 또 입시 요강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이트는 대학 알림이에요. 이제 대학 진학을 했을 때,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대학 등록금이나 또 내가 이 대학과 학과에 갔을 때 취업을 어디로 하게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 대학 알림이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여서 이러한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수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고민을 할 때에는 대학 알림이를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진학 플랫폼 UA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시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도 이 UA라는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 입시 결과 보고 싶을 때 이 홈페이지 가보시면 되고, 또 이 UA의 좋은 점은 입시 뉴스나 일정을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뉴스나 경향을, 흐름을 알고 싶을 때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드리는 사이트는 바로 마이유니입니다. 아까 검정고시 성적을 입력하면 바로 내신으로 환산해주는 페이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련된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대입 전형 지원 전략 강의나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를 보시고 조금 요약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다 찾았는데도 어떤 대학에 지원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컨설팅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 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 첨삭,
그리고 면접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할 때에는 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컨설팅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인문계 한정으로 이제 논술 첨삭 기능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검정고시 출신자에서 조금 정보가 부족하거나 컨설팅 받고 싶을 때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페이지는 전문대학 포털 프로컬리지예요. 이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과별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학과들은 이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텐데 이 홈페이지에서는 전문대학 입학 정보에 더해서 전공 안내, 그리고 직업 세계까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보를 얻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을 때 제가 추천해드린 6개의 홈페이지를 잘 둘러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도했던 친구들도 이런 홈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홈페이지에 더해 우리는 공개된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원할 전형이고 내가 지원할 대학인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시 모집 요강을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입시 모집 요강은요, 각 대학의 입학 전형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말해요.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죠? 바로 검정고시 비교 내신 산출 방식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200개의 대학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성적을 환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전형 일정부터 입시 전형 변경 사항, 가산점 부여 방식, 서류 평가 산출 방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갖고 왔어요. 저는 그냥 아무 대학 홈페이지 하나 들어가서 이 수시 갖고 와봤는데 수시라는 이 탭을 선택하시면 모집 요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PDF 다운로드도 있고 크게 보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PDF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전형 요약 주요 사항부터 전년도 입시 결과까지 정말 한 몇십 페이지는 좋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기로 하는 전형, 학과 관련해서 형광펜이나 펜 드시고 하나하나 밑줄 그어 가시면서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모집 요강 잘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의 정보 홈페이지에서 잘 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집 요강을 제가 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그 배수 개념이었어요. 선생님 여기 5배수, 4배수 써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앞선 강연에서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5배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최종 선발 인원의 몇 배 곱하기 몇 해가지고 그만큼을 1단계에서 선발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다 똑같은 전형이에요. 이 전형이랑 A 전형이랑 B 전형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한 전형인데 한쪽은 5배수고 한쪽은 4배수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배수를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저희는 검정고시 출신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 학생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불리함이 그래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면접이나 아니면은 다른 거에서 자기소개서에서 저희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1단계에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을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비슷한 전형이 있는데 하나가 더 많은 친구를 선발을 한다. 1단계에서 그러면 그 전형을 꼭 선택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정보를 하나하나 모으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검정고시 출신자 필수 준비 서류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PPT에 보이시는 이 서류 3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두 번째는 성적 증명서, 마지막으로는 생활기록부예요. 구체적으로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접수를 했을 때 최종 학력 증명서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2회차 검정고시를 응시했는데 대학 수시 지원할 때 온라인 제공이 미동이 됐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바로 이 합격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꼭 내 눈앞에 가져다가 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적 증명서예요. 성적을 본인의 성적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유리한 전형을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증명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퇴 이전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아예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했다면 그 자퇴 이전의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정부24 같은 홈페이지나 학교 행정팀에 바로 전화 거시면 그 자리에서 그날 바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면접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준비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모르는 활동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도 관심이 있었네? 내가 이 활동도 했었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소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퇴 이전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보시는 거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면 발급받으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이용하는 꿈드림 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대학 진학 시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자료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처럼 인적사항부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이렇게 꿈드림 센터 선생님께서 기록을 해주시는데요. 작년에는 29명의 친구들이 이 청기부로 학종에 응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학종에 응시는 했지만 이 청기부 전형으로 이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대학에 딱 진학을 한 건 또 아니고 각 센터마다 이 청소년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그런 규정이나 조항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생활기록부 관련된 질문은 그 각 소재지에 속해 계신 센터, 꿈드림 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차의과학대학교를 포함한 한 6개의 대학이 청소년 생활기록부로 이 학종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이 지원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도 더 서류를 준비하는 게 유리하니까 이런 청소년 생활기록부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던 건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자료들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런 나만의 지원대학 자료집을 만드는 것을 꼭꼭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친구는 사회복지학부 지금 21학번에 재학 중인 친구예요. 이 친구가 만든 그 자료집을 그대로 목차를 갖고 온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리스트업을 하고 그 대학에 관련된 정보는 모두 다 끌어와서 수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학부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해서 여기 보이시죠? 64쪽까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형 일정이나 전형 인원, 입시 결과, 문제 양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져와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이게 본인의 이런 입시 관련해서 본인의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다 중구난방 찾아볼 필요 없이 내가 만든 이 자료를 믿고 이렇게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정말 안정감 있게 대학 진학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 돼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대학이 좀 정해지고 리스트업이 되면 이 지원 대학 자료집을 꼭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정보를 모을수록 이 학과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나 면접도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돼서 훨씬 효과가 있더라고요. 꼭 이 방법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면접 정리도 똑같아요. 면접 일정 정리하고 이
학교는 어떤 방식인지, 예를 들어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예시 질문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간호학과에 진학한 이 친구의 경우에도 이 지원 대학 자료집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자료집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성적 증명서, 합격 증명서에 더해서 이렇게 지원 대학 자료집까지 만들어서 나만의 그런 정보를 쌓아놓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월간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스텝입니다. 수시 지원을 했을 때 이 단계를 밟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본인의 준비도와 성향을 파악해서 전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희망 지원 대학과 학과를 리스트업하고 그 학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집을 만드셔도 되고 어쨌든 이 학과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스텝 4가 제일 중요한데요. 입학 사례를 기반으로 대학을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논술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거나 이 전형으로 선발할게요 라고 해놓고 그냥 선발을 안 하는 대학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학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가 입학을 한 사례가 있는지, 문이 열려 있는지를 보시고 문이 열려 있으면 이 대학에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입학 사례를 기반으로 대학을 선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원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본인이 여기서 어떤 스텝,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자세히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이 스텝에 맞춰서 전형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9월 10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되잖아요. 그 말인 즉슨 우리는 자기소개서 같은 포트폴리오 같은 자료들을 9월 10일 이전까지는 꼭 만들어 놔야겠구나 라고, 완성을 해놔야겠구나, 지금 나 시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전형별 월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7월부터 9월까지 우리한테 남아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7월에는 꼭 학과 선정하고 희망대학 리스트업 해주셔야 되고요. 8월에서 9월에는 본인이 지원하려는 전형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제작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논술과 수능 준비를 8월에서 9월에 병행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수시 원서 접수까지는 자기소개서 완성하고 원서 접수를 진행하셔야겠고요. 9월 14일 원서 접수 이후에는 면접 준비하시거나 논술과 수능을 병행하셔야 돼요. 조금 마음 놓고 있다가 8월, 막 9월 가서 선생님 저 이제 시작해볼게요 라고 하면은 물론 대학에 가실 수는 있으나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있을 때 지금 7월 14일이니까 빨리 시작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많은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소재가 없어요. 저는 쓸 게 없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활동이 다 이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책, 영화, 강의 이런 것들도 자기소개서를 시작하는 문구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 소재가 없어요 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내가 이 학과나 전형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지? 라고 조금 적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따가 자기소개서 사례 분석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거는 저희는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이제 책도 많이 들어가고 탐구 대회도 참가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온라인 포럼이나 K묵 강의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포럼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포럼 들어가셔서 강의 보시고 뭐 활동 같은 걸 하면 수료증을 주는 포럼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강의 들으신 다음에 수료증 받고 또 K묵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K묵이 뭐냐면 원래 무크가 하버드나 이런 유수의 대학의 강의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강의를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학과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이 K묵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보시고 이런 쪽으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살리는 방식에는 전공 책 읽기도 있겠고요. 아까 온라인 포럼 활용하기, 그리고 이 K묵 공개 강좌 활용하시는 것도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소재 찾기에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달았어요. 이제 자기소개서와 면접,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할애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실제로 대학에 합격한 사례를 중심으로 가져왔으니까 이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쓴 사례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감을 잡아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서에 쓸 경험을 30개 정도 정리를 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30개 너무 많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책 읽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그냥 정리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3개의 문항이 있거든요. 자기소개서에는. 그런데 그 문항에 내용이 중복이 되지 않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항 간 내용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왜 이 대학에 지원했는지 그 흐름을 중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을 쫙 나열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경험 30개를 정리하고 1번, 2번, 3번 문항에 어디에 배치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마음의 준비냐? 이제 8월, 9월 되면은 다급해지는 친구들이 막 어디서 사례 가져와서 조금 유사하게 써보려고 하고 막 인위적으로 써보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가장 구체적이고 진솔한 자기소개서가 가장 효과적인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뭐 했어요 나열식보다는 내 얘기를 조금 풀어서 정갈하게 해본다. 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바로 2022년 자기소개서 공통 문항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인데 작년까지는 개정 전까지는 4개의 문항이 있었어요. 4개의 문항이 있었고 이게 이제 올해 개정되면서 3개의 문항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500자에서 5,000자를 썼어야 됐었는데 올해는 다 합쳐봤자 3,100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본인의 경험을 녹여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진로라는 말이 아예 없었고요. 또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진로를 기준으로 이걸 통합해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2번과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두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렇게 항목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니? 라고 문항 자체가 개정되었습니다. 3번은 자율문항이에요. 대학마다 다른 문항을 설정하고 있으니까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 팁을 몇 가지 드리고 합격 사례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강조하는 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활동이 내 진로, 내 미래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본 학생만이 가능하고요. 진로, 전공, 활동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꿈은 이건데 이걸 위해서 활동을 해왔고 나는 이걸 위해서 앞으로도 당신 학교에서 더 노력할 거예요 라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전공 적합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학교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잘 수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 선발하는 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과, 전공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잘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의미를 두고 수행하는 활동이 이 전공과 밀접해요 라는 것을 피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흐름은요.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이 관심이 이러한 활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내 최종적인 꿈은 이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유기적인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희망대학의 인재상이나 학과 핵심 역량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인재입니다. 라는 거를 명확히 여기서 어필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자기소개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생기부나 다른 자료, 추천서도 이번에 폐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소개서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합격 사례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은 진로 관련해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상담심리학과에 현재 재학 중인 친구의 자기소개서예요. 정말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999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1000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줄었지만 이거를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방송에 ADHD 증상을 가진 아이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엄청나게 조금 구체적이고 조금 좀 어려운 활동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이 프로그램에서 뭘 받길래 꿈을 가지게 되었어?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그런 자기소개서죠.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 전에 아이는 작은 일에도 큰 반응을 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고 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 심리와 상담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아이가 변화하는 과정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심리와 상담을 이 방송을 보고 처음 알았고 내가 잘 되겠다라기보다는 이런 심리와 상담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꿈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이나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흐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1학년 때 경기 꿈의 대학 프로그램에 심리학이 궁금해 수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심리학의 갈래와 정보에 대해 배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에 대한 관심이 이런 활동으로 이어졌고 여기서 심리학이 어떻게 갈래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배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의 분야는 한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심리학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상담 심리학으로 꿈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상담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심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상담 심리로 꿈을 구체화시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누가 너 상담 심리 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기반으로
본인의 꿈, 진로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경험해보고자 또래 상담 동아리를 개설했대요. 동아리 개설 후 1년 동안 진행할 프로그램을 정하는 시간에 솔리언 또래 상담사의 개념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또래 상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에 제가 지향하는 상담 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할지 어떤 걸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전문적인 지식의 탐독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를 느꼈고 바로 심리학 도서를 읽었다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언급했듯이 책, 영화, 강의 이런 것들 다 자기소개서의 소재가 돼요. 이 친구도 자기소개서 쓸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친구거든요. 한 게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엮어가면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찾은 책은 닥터 우의 우울증 카운슬링이었대요. 그래서 본 책의 사건, 생각, 감정 모델을 이해하면서 감정의 유발 사건과 자동적 사고, 그리고 감정의 상태에 대해 정리해보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책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몇 가지의 그런 팁이 되는데, 왜냐하면 면접에서 이제 학업 역량 확인 면접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책을 읽었다고 자기소개 썼는데 어떤 점이 또 인상 깊었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역량을 확인하는 면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내가 읽은 책이고 준비한 거니까 더욱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전문적인 부분, 전문적인 책을 탐독했다라고 해서 전공 적합성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러한 책을 통해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꾸준히 감정에 대한 질문을 거듭해서 그 사고방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학교라는 보편적인 울타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제가 같은 고민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또 다른 꿈을 키웠대요. 그냥 책을 읽고 상담 심리사가 돼야겠다라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담 심리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특히나 저는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상황을 둘 다 겪었기에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본인의 특성이나 상황을 잘 대입해서 설명하면서 자기소개서 1번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활동을 하면서 구체화시켰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을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블라인드 면접이나 블라인드 서류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드러내는 게 조금 규정이 좀 명확해지고 조금 활성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 신경 써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하는 1번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항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느낀 점, 배운 점을 기술하는 겁니다. 공부 장인이라는 동아리를 개설해서 시험 각 과목의 요약본과 연습 문제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배포했대요. 이제 이 친구는 본인이 보려고 만들었다기보다 친구들한테 배포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동아리를 개설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예상했던 것과 달리 공부를 하지 않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배포를 거절했대요. 나 공부 안 했는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배포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동아리에서 친구들 보라고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거절하다 보면 좀 당황하겠죠. 그래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은 많이 실망했고 동아리 내에선 동아리 유지에 관한 분쟁까지 일어나기도 했대요.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난 거죠.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한 활동을 쓰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한 활동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 내가 한 활동입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걸 했는지 나에 대한 거를 어필하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설득해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냥 리더도 아니었고요. 그냥 일원이었어요. 그냥 모임에 그냥 한 명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설득해보자는 의견을 낸 거죠. 친구들을 이제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선 결과 결국에는 대부분의 친구들로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고 공부를 포기했던 학생들도 조금이나마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대요. 이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나아갈 용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그냥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나열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또 나의 다음 활동에는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 UCC 공모전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대요. 그럼 다음으로는 UCC 공모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네, 팀원을 정하기 전에 조는 여러 팀원들의 협조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조장을 지원했대요. 원래는 일원이었어요. 하나의 일원이었는데 이제 조장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왜요? 아까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지 않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세웠고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알맞은 일을 지시했대요. 내가 이 모임의 조장이 되어서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는요. 진솔함과 구체성입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써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써다 보면 정말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조장을 맡기 이전에는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틀조차 잡혀있지 않아 시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조장을 맡은 이후엔 틀과 계획이 잡혀서 각자의 위치에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대요. 또한 온라인으로 서로 필요한 부분과 일정을 착오가 없게끔 미리 알리는 등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조장을 잘 수행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어필을 했죠. 이러한 과정은 수상으로 이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끄는 대로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이 앞섰다고 합니다. 내가 잘했지? 고맙지?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끄는 대로 함께 해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라고 고마움이 앞섰대요. 원래는 이제 일원에서 시작한 게 점점 나아가서 조장이 되었고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다는 마음까지만 있으면 나고자가 없는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이는 앞으로 다가올 팀 활동에서도 능숙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었대요. 대학교에서 왜 이번 문항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한 활동을 서술하라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공동체 활동이 정말 많은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랑 같이 학문 연구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쓴 겁니다. 제가 갖고 온 이 사례는요. 가장 잘 쓴 자기소개서라서 갖고 온 사례가 아니라요. 가장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가장 끙끙거리면서 쓴 자소서를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도 이렇게 잘 서술하기만 하면 유기적인 흐름을 가진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온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써야지 라기보다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빨리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냐면 자기소개서를 퇴고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제가 이제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는 그런 거에 하나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치고 계속 고치게 됩니다. 한 10번에서 15번 이상은 평균적으로 고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치다 보면 고칠수록 예쁜 자소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일단 써보고 최대한 고쳐보자, 최대한 수정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되고 최대한 빨리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질의응답 가지도록 할게요. 올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겁니다. 면접 평가에서 학적이나 인적 사항,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좀 더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교복 착용하면 안 되고 가번호 부여해서 본인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최대한 언급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시 설명회를 하거나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선생님 그럼 면접에서 제가 자퇴했다는 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거 말하면 안 되나요? 어떡하죠?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일단 최대한 언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런 위배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에 해당하다 보니까 5% 감점될 수 있거든요. 최대 15%. 그러니까 이런 감점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걸 하되 예를 들어 꿈드림 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는 그냥 은연중에 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말하지 않도록 하되 그냥 너무 엄격하게 정색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활동을 설명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만 언급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꼭 설명해 드립니다. 올해부터 엄격해진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면접장 가는 상상만 해도 벌써 땀이 나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는지 혼자서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볼게요. 저는 가장 효과적인 건 모의 면접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형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현재 명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정말 처음에 사시나무 떨듯 이렇게 몸을 막 떨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본인의 그런 기본 질문부터 뽑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면접관이라면 무엇을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10개에서 30개 정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저와 함께 1대1로 모의 면접을 진행한 거죠.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이 부분 좀 수정하고 하면서 내용도 좀 수정하고 하면서 계속 모의 면접을 거쳐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을 거치다 보면 내용도 조금 잘 정갈하게 수정이 되고 본인의 어떻게 앉아 있는지 그런 얼굴 표정이나 시선 이런 것들도 좀 교정이 돼요. 그래서 면접은요 그냥 거의 자기소개서는 글로 쓰는 건데 면접은 말로 하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 준비한 다음에 내 경험을 넣어서 설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을 다 이제 연습을 했으면 자기소개서에서도 질문을 뽑아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방사선과에 지금 재학 중인 친구인데 방사선과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는지 아는 만큼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학과에 대해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도 똑같이 모의 면접을 실시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부모님도 계시고요. 꿈드림 센터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아무도 없다 싶으면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그냥 영상 찍으면서 해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꼭 면접 들어가기 전에 모의 면접을 계속 통해서 연습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시 전형 선택하는 방법부터 면접 준비 방법까지 정말 학교 밖 청소년 입시 관련된 실질적인 준비에 관련된 것을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내용과 관련된 거 외에도 다른 질문이 있다면 지금 해주시면 되고 Q&A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Q&A는요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써주시는 동안에 사전 질문 받은 거를 몇 개 갖고 와봤어요. 사전 질문을 갖고 왔는데 질문이 많아서 일단 이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봉사활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관한 조언을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주시는데 일단 봉사 점수는요
각 학교에서 거의 만점으로 현재 부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만점을 부여하고 있고, 봉사 활동을 만약에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꿈드림 센터에서 한 단체 활동 관련해서도 봉사, 타인과 공동체에 관련된 경험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번 항목이, 자기소개서 2번이 봉사활동을 쓰세요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와 함께한 활동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못했다라고 하면 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쓰면 되고, 봉사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냥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그 봉사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난 이걸 느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봉사에 대해서 열심히 이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나만의 느낀 점을 서술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서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좋았어요, 보람찼어요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서 느낀 나만의 느낀 점을 좀 잘 사려 깊게 생각하셔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 생기부 대체서식 작성할 때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는 무조건 자퇴 후 3년 이내인가요? 서식에 활동 기간 날짜를 적는 부분이 있어서요. 19살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활동을 참여했습니다. 자퇴 후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몇 년 이내로 해주세요, 몇 년 이내로 해주세요 이렇게 다 다르고요. 그리고 보통의 기간은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한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퇴 숙려 기간을 포함해서 중학교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살까지 아르바이트 했고 그 이후부터 활동에 참여했다면 그 부분은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꿈드림 프로그램 중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ITQ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격증도 자소서나 학생부 대체서식에 쓸 수 있나요? 네. 어떤 부분을 쓰면 안 되면요, 일단 안 된다라고 한 부분은 이제 막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무슨 지적 재산권이 있는 그런 대회들, 공모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쓰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소개서 그 항목 보시면 바로 나와 있어요. 안 되는 항목. 그런데 선생님,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은요? 선생님, ITQ는요? 이런 식으로 꿈드림 내에서 한 활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장 정확한 건 입학처에 전화하는 겁니다. 입학처에 전화하셔서 저 검정고시 출신자인데 꿈드림 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혹시 쓸 수 있나요? 수상한 1위 했습니다, 2위 했습니다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이런 거 활동해서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쓸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입학처에 여쭤보고 쓰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여태까지 썼을 때 감점되거나 불합격한 사례는 없었어요. 뭐 그냥 자격증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뭘 배웠다 이런 식으로 쓰면. 하지만 그래도 감점되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대학 입학처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꿈드림 홍보 책자와 월간 소식지를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학생부 대체서식에 쓸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정확한 건 입학처에 전화해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꿈드림 내에서 한 활동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드림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그래서 활동 기관, 명, 그리고 뭐 활동한 시간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꿈드림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대체 서식은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쓸 수 있으니까 한 가지 팁 드리면, 대체 서식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부터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써주세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조금 좀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들 이 순서대로 써주시는 게 조금 효과적입니다. 네. 봉사활동은 경기도 내 꿈드림 센터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네. 그래서 봉사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쓰시고 있을 경우에는 잘 녹여내시면 된다. 그리고 꿈드림 연계라면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논술 전형에서 논술이 70, 교과 30일 때 교과는 검정고시 성적을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비중이 나와 있어요. 논술 몇 퍼센트, 학생부 반영 비중 몇 퍼센트. 그런데 이 학생부 반영 비중에는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교과 30이라고 써 있으면 검정고시 성적일 수도 있고요. 그 학교에서 논술고사 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보셔서 거기에 학생부 반영 비중이 검정고시 성적이다 라고 하면 검정고시 성적이고요. 논술고사를 봐서 여기서 예를 들어 100점 만점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95에서 100점은 30점으로, 90점에서 95점은 25점으로 이렇게 논술 점수를 환산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마다 다르고 검정고시 성적일 수도 있지만 논술 성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사전 설문지에 있는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대학 입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오늘 진학 사례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무슨 과를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이 질문 정말 많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에게 맞는 과 찾아서 가는 거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청소년 생활기록부 관련된 질문은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 센터, 꿈드림 센터의 자체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 센터에 전화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안학교 출신에 관련된 질문도 많았어요. 제가 지도했던 친구 중에서 대안학교 출신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경우에는 그냥 다른 것들과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대안학교 출신이면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세요 라고 요구하는 대학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의 경우에는 대안학교 생활기록부 제출하면 되고, 다른 것들은 그냥 똑같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별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대안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많이 없다. 하지만 그 생활기록부 방면에서는 조금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 시 검정고시 합격 유효 기간이나 그러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검정고시 기간 관련돼서 질문이 많았어요. 그럴 때에는 보통은 한 2016년에서 2021년까지 한 5년 정도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만약에 검정고시를 치셨다라고 하면 조금 전화해 보셔야겠지만 한 5년 내, 4년 내에 응시한 검정고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퇴가 2학년 1학기 마치기 한 달 전이었는데 2학년 1학기 때 활동한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퇴 이전에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3년 정도 동안에 있었던 그런 활동은 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다, 중학교다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겠지만 이런 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학교 밖 청소년도 경기 꿈의 대학 지원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네, 입시 서류를 제출할 때 고등학교 생기부가 있다면 활용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프린트해서 같이 제출하면 좋다는 것일까요? 네, 고등학교 생기부에 이런 게 적혀져 있지만 성적과 출결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입학처의 그 모집 요강을 보시면요. 꼭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선택이에요 하는 대학이 있어요. 꼭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대학은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제출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출결과 성적이 조금 고민이시라고 하면 선택이라고 하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제출하라고 하는 대학에는 꼭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입니다. 검정고시도 재수되나요? 검정고시 계속 응시할 수 있고요. 그냥 제한 없이 계속 응시를 할 수 있고 그 점수로 이제 올해 만약에 수시나 정시에서 활용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했던 활동들이 제가 원하는 과와 거의 다 관련이 없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활동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학문을 잘 수행할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잠재력을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 과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문을 조금 공부를 해봤던 그런 경험을 나타내면 좋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 꼭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는 게 아닌 것처럼 거기서 관련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그 학과와 연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적 특성에 조금 집중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서술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극과 극이다. 예를 들어 문과였는데 이과가 됐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학문적인 적합성, 내가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자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전 설문지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전 설문지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것이 아무리 못해도 이 등급까지는 맞아야 우리 학교를 옵니다. 이건지 이 점수만 넘으면 우리 학교에 입학 가능합니다. 이건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요. 수능 최저 등급이란 건 너무너무 잘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맞추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 성적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무너무 잘 봤어요. 면접도 잘 보고 자기소개서 잘했는데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제가 1등이었어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거르는 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을 반드시 하시려면 수능 최저를 반드시 충족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능 성적이 막 높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수능 성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정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트라인을 꼭 넘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과 면접 준비 관련된 것들 오늘 설명드렸고요. 검정고시 학생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 찾기가 어려워요. 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특별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 자격 부여 전형이에요. 특별 전형은 이제 검정고시 합격자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형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몇 개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고 과도 거의 기독교나 신학 쪽이라서 조금 추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신 2020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지원 자격 부여 전형이 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 요강을 보실 때 지원 자격이 있잖아요. 여기서 검정고시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아니고 전형별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는 검정고시 출신자를 안 받는 대학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별로 나와 있는 지원 자격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선생님께 개인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아까 보여드렸던 헬로 마이유니.com 여기 들어오시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아마 제가 거기에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활동이 많이 없고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없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불리한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불리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활동 찾는 법, 전공 적합성 아는 법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 책, 강의, 영화 이런 것들 다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 쓰다 보면 괜찮아요. 쓰다 보면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도 정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종합만 포함이 되나요? 보통 그러하고요. 학생부 종합 중에서도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보지 않는 대학도 있고 학생부 교과에는 교과만 보는 대학도 있고 교과 면접 같이 보는 대학도 있고요. 종합전형에는 종합,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와 면접 같이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많은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데요. 그럼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면접에서만 가능한가요? 많은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지 않고 있고요. 논술 전형에서 좀 그거를 줄여가고 있어요. 인원을 줄여가고 있고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는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면접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로 하는 자기소개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면접 때 어필하려면 본인이 한 활동 잘 정리해 두시고 어떤 경험을 녹여내서 말할 건지 이렇게 잘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면접도 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 전형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일반 전형에 지원 가능해졌고 다음과 같은 검정고시 성적 반영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있었던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힘내셔서 올해 입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질문 올라온 것처럼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정보 찾거나 또 컨설팅 궁금하실 때는 이 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helloMyUni.com으로 컨설팅 신청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